퇴직연금 계좌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고요. 너무 빨리요? 네, 연금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되는 ETF에 투자하시면 바보가 되는. 그 ETF의 지금 열풍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ETF로 이렇게 많이 옮겨갔을까? 이 매크로를 공부하다 보면 매크로에 베팅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세요. 저도 아직 그래요. 안녕하세요. 박세익과 차 한잔 합시다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ETF 시장이 굉장히 핫한데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거의 40%에서 50%는 ETF 거래량이라고 할 정도로 ETF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 전문가, 한국투자신탁운용 디지털 ETF 마케팅 김찬영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서 제가 저분 누구시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분 고수시신데. 아유, 아니죠. 제가 또 오기 전에 프로그램 좀 봤거든요. 워낙 유명하시고 또 쟁쟁하신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ETF 전문가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쑥스럽네요. ETF 전문가로 모신 거는 김찬영 본부장님 처음이신데요. 아유, 영광입니다. 저희 차 한잔 합시다가 그 분야의 최고수분들 모시는 거는 맞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본부장님은 첫 직장은 시티은행이셨나요? 네, 은행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 요즘은 시가총액 그 전 세계 1위 기업이 애플, 뭐래서 요즘 매그니피션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는 뭐 시티그룹 금융회사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을 좌우하다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 있던 외국계 은행이 이제 시티은행, 뭐 HSBC 은행 이런 은행들이 굉장히 그 대학교 재학 시절에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꿈의 직장이었죠. 그러고 나서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리고 피델리티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배재규 사장님 따라서 옮기신 거 맞나요? 아, 네. 그 전에 그 삼성자산운용 근무할 때 이제 배재규 사장님으로부터 이제 ETF를 배워서 다시 또 같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영광을 또 좀 갖게 됐습니다. 벌써 그 ETF 시장이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의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고요?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몰랐었거든요. 특히 이제 9월, 10월로 가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이제 연말로 가면서 그러다 보면 더 ETF 거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초에는 한 20-30%대였는데 지금 40% 이상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약간 글로벌한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제가 운이 좋게 또 잠깐 홍콩의 ETF 시장에서 근무를 할 기회가 잠깐 있었어요. 코로나 시절에. 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글로벌 트렌드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절반 이상 거래되는 ETF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없고요.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죠. 저도 홍콩에서 근무할 때 홍콩 그 ETF 자산운용사에서 어떻게 너네 나라는 이렇게 ETF가 인기가 많니? 한국에서는 정말 부럽다. 되게 건전하다고 볼 수 있죠. 개별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실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ETF로 투자하는 게 사실 더 확률적으로는 좀 많은 건데 확실히 이렇게 건전하게 ETF 거래가 개별 주식만큼 거래가 되는 거니까 건전한 시장이다. 부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ETF의 역사가 이렇게 펀드가 거래된 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993년부터 됐으니까 이제 한 30년 정도 됐고요. 93년부터예요? 네, 93년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뭐 최초 ETF 이제 스파이더의 그 SPDR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1993년에 상장되면서 시작됐는데 우리가 딱 30년 되는 해고 이제 뭐 아시아에서도 이제 일본 이런 시장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2002년에 코덱스 200이라는 월드컵이 있던 해 그래서 이제 한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뭐 오래됐다고 보긴 좀 어렵죠. 지금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1970년이 많이 소환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ETF가 없었죠. 이게 요즘 ETF의 증폭 효과라는 말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이 오를 때 훨씬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고 내릴 때 낙폭이 훨씬 더 크게 이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ETF로 간접적으로 투자되어 있는 요즘 또 2차전지 관련 주식들도 ETF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2차전지 뭐 레버리지 ETF도 있고 인버스 ETF도 있고
다양한 ETF들을 통해서도 2차전지 주식을 거래하다 보니까 이런 그 시장에 관심을 받는 뭐 인더스트리 이런 쪽은 뭐 상승이나 하락이 생각보다 좀 과하다 이럴 정도로 그 ETF가 그거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20년 만에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ETF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된 거네요. 네, 너무너무 잘 된 거고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뭐 계좌 수나 이제 거래 이런 거 비교봐도 뭐 선진국이나 뭐 홍콩 시장 이런 거 포함해서 좀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다. 한국의 전체적인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 계좌 안에다 ETF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ETF도 빠르게 좀 번져나갔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전 국민이 거의 매크로 전문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 직전에는 그렇게 FOMC나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셨거든요. 그렇죠. 뭐 일정도 모르시고 보통 어떤 수순으로 뭐 베이지북이 언제 발표되고 이런 거 전혀 모르셨는데 요즘은 뭐 대학생들도 이 매크로를 공부하다 보면 매크로에 베팅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세요. 저도 아직 그래요. 그죠? 보통 이제 헤지 펀드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보시면서 어떤 때는 뭐 달러에 베팅을 하시고 뭐 금에 베팅을 하시고 원유에 베팅을 하시고 이런 건 사실 뭐 개별 주식이 없다 보니까 뭐 채권도 최근에는 ETF로 투자를 하시니까 뭐 개별 채권을 사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채권 ETF도 올해 엄청 하셨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채권 ETF로 좀 몰렸죠. 그리고 좀 고생을 하고 계시죠. 금리가 좀 올라서.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금리가 내리면 채권이 수익이 난다는 이해를 하셨는데 이제 개별 채권을 사기는 쉽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제 ETF로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서 ETF 인기가 조금 더 한 단계 또 레벨업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ETF 말씀하시니까 지금 미국에서 ETF 운용사로 넘버원은 블랙락이죠. 블랙락 아이쉐어스라는 브랜드 쓰고 있습니다. ETF는 이게 브랜드를 써요. 재밌게. 삼성자산은 코덱스. 맞습니다. 한투는 에이스인가요? 에이스 ETF라는 브랜드 쓰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 거죠. 예전에 킨덱스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좀 오래되기도 했고 좀 쇄신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제 저희 한투금융 이제 그룹에서도 이제 좀 ETF 사업을 좀 활발히 좀 성공시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분위기 쇄신하는 측면에서 ETF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브랜드를 쓰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ETF 거래 안 하신 분들은 아니 주식 종목이 무슨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찾다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코덱스 영어로 뭐 타이거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는 거 보시면 저거 뭐지? 이러신 분들 아직도 많거든요. ETF를 매매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브랜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ETF가 많이 투자자들이 애용하는 이유가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대주주 과세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죠. 연말 되면 코스닥 한 종목에 10억이다 보니까 그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하는 요건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펀드에는 10% 종목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코덱스를 사면서 더 사는 효과가 있었다면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좀 크게 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ETF를 사면 그러면 세금이 없나? 일단 ETF를 사서 ETF만 뭐 비과세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모든 게 똑같이 갑니다. ETF 안에 국내 주식이 들어있으면 저희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제 매매 차익이 나는 경우에는 그건 비과세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대주주가 아니면. 근데 이제 그런 비과세를 똑같이 ETF도 적용받기 때문에 ETF 안에 국내 주식이 들어있으면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국내 주식의 투자는 그러면 코덱스 200도 그렇고, 그렇죠. 뭐 타이거 2차전지도 그렇고, 그걸로 뭐 50% 수익을 내든 100% 수익 내든 10억이든 20억이든 특히나 뭐 금액이 커도 상관이 없는 상관없습니다. 전혀 안 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ETF로 근데 ETF는 삼성전자만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삼성전자를 좀 더 취하려고 다른 것도 같이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번들로 사야 되니까 ETF는 그러겠네요. 묶음으로 사셔야 되니까 그거는 사실 대주주 조건을 피해가려고 ETF를 활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 2차전지 열풍에 많은 돈들이 몰려졌었는데 연말은 다가오니까 이 한 종목 내가 10억 이상 샀다가는 이 대주주 과세 요건에 또 줄여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특정 종목들을 담아놓은 2차전지 ETF를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도 돈이 좀 몰렸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많진 않은데 왜냐면 2차전지 ETF라도 제가 원하는 종목은 뭐 에코프로 뭐 이렇게 한 종목이 있을 텐데 사실 ETF에는 뭐 많아봤자 뭐 2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종목이 그걸 취하려고 나머지 80%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 ETF의 지금 열풍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ETF로 이렇게 많이 옮겨갔을까? 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거는 그 대답은 아닌데 이제 증권거래세가 일단 ETF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때 주식은 아시겠지만 투자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때는 세금이 없지만 매도할 때 이제 증권거래세를 같이 내지 않습니까? 좀 낮아지고 있는데 그 증권거래세를 면제됩니다, ETF. 그래서 뭐 증권사 잘 고르시는 분들은 요즘 그 주식거래 수수료 0원 하는 증권사 잘 찾아가시면 그 ETF를 사고 팔면서 이제 부대 비용이 안 되는 거죠. 매매 비용이 전혀 없네요. 네, 매수할 때도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안 내고 매도할 때도 수수료를 안 내고 증권거래세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유관기관 비용이라고 아주 약간 있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그러니까 ETF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세금이 없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주요 원은 아니지만 그걸 또 좋아하셔서 ETF를 매매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사실 다른 나라에는 주식이나 그런 펀드에 대한 양도 차익 과세, 캐피탈 게인에 대한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데 거래소는 또 없는 나라가 많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없는 반면에 양도 차익 과세가 없는 반면에 이제 거래세가 약간 부담이었는데 맞아요. 거래세가 0.3이었다가 0.23이었다가 뭐 지금 0.21 합니까? 20으로 알고 매년 좀 낮아져가지고 저도 잠깐 헷갈리죠.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 하루에 당일치기 매매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럼요. 하루 몇 번 공중 그렇죠. 몇 회전 그 몇 회전 5번만 해도 0.2 곱하기 5면 1% 날아가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ETF 매매하는 게 딱이네요. 그런 것도 그게 이제 부수적인 이유라면 제가 생각하는 주요 원인은 워낙 입맛에 맞는 ETF가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뭐 코덱스 200, 뭐 200류 ETF, 코스닥 150 ETF, 약간 저희는 플레인 바닐라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장 일반적인. 요즘은 뭐 매그니피션트 7에 투자하는 ETF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출시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입맛에 맞는 ETF들을 운용사들이 계속 내놓는 거죠. 주식 거래의 절반이 ETF 거래될 정도로 인기가 많으니까 각 자산 운용사들도 굉장히 열심히 머리를 쳐박고 같이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더 투자자가 원하는 종류의 ETF를 만들고 공급을 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뭐 테슬라에 투자하시려면 이 ETF 사세요. 엔비디아에 투자하려면 이 ETF 사세요 하면서 또 뭐 개발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테슬라 한 종목에 플러스 뭐 채권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를 30% 담고 나머지 70%는 요즘 뭐 단기 채권도 다 막 5%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는 채권을 담고 그럼 당연히 확실히 변동성이 좀 줄겠죠. 테슬라의 변동성보다는 확실히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3대 7로 해외 주식을 30을 넣어서 이제 그걸 좀 장기로 투자하셔라. 변동성을 낮춰서. 특히 뭐 연근 계좌 같은데 최근에 또 테슬라 밸류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테슬라를 해외 주식으로 살려면 아무래도 달러로 환전을 해서 또 미국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국에 상장시켜 놓은 ETF 안에 테슬라를 한 50%에서 60% 집어넣고 나머지 한 40%는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겠네요. 이런 기업들을 몇 개 섞어서 테슬라와 친구들, 테슬라의 밸류체인 ETF라는 걸 하나 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냈는데 그래요? 그것도 인기가 많았죠. 연금 계좌에서도 꽤 이제 테슬람들이 많으시잖아요. 나는 확실히 테슬라 이런 분들인데 테슬라가 좀 변동성이 좀 크다 이러신 분들은 종목을 좀 섞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폭이 테슬라 개별 종목보다는 좀 적게 되고 또 주식엔 계속 투자하시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ETF를 활용하시는 분도 많죠. 근데 우리가 테슬라를 다이렉트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테슬라가 담겨져 있는 ETF를 가지고 50% 수익 내서 팔았어요.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이제 뉴욕 거래소에 이제 테슬라를 직접 거래하시면 미국에 이제 직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건 보통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익 나시는 거는 22%의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네. 상상이니까 1억을 테슬라를 사셨는데 1억을 버셨으면 2,200만 원을 네. 그냥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내셔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한국에 이제 어떤 ETF 안에 테슬라를 집어넣은 ETF에 투자하신 경우는 세금이 15.4% 배당소득세를 내요. 아, 배당소득세. 네. 그러니까 이게 15.4%를 내네요. 네, 세금의 분류에서 이게 이제 배당금을 받은 것만 배당소득세라고 하지 않고 투자에 관계된 이제 수익을 이제 배당소득세로 이제 분류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건 15.4%. 그럼 딱 들으시기에는 그럼 22%가 더 높고 한국에 투자하시는 게 15.4%로 더 저렴하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는 세금 22%는 그러니까 저희가 분류 과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내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소득과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산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금융으로 뭐 투자해서 혹은 뭐 은행에다 예금을 하셔갖고 이자를 받아서 이런 이자나 아까 배당소득세 이제 투자 관련된 소득세들을 다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시면 종합소득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산과세가 한국에 있는 상장된 ETF는 합산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15.4%로 좀 저렴한 대신에 종합소득과세가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넘으시는 경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2천만 원 벌기 쉽지 않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셔도 수익이 나야 일단 2천만 원을 버시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2천만 원을 주식해서 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신데 이제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 그러신 분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국내에 상장된 것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나는 좀 번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 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그렇네요. 그리고 저도 제 퇴직연금 그 IRP 계좌에서 IRP 계좌다 보니까 개별 종목 투자가 안 되더라고요. 네, 보통 ETF를 통해서 많이 투자하시고 개별 종목 투자 안 됩니다. 해외, 국내 다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국내 주식을 관련해서는 아까 세금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상장돼 있는 이제 저희 에이스 ETF나 코덱스 ETF나 이런 ETF들도 그 ETF 안에 해외 주식이 들어있다고 하면 아까 테슬라나 애플처럼 들어있다고 하면 그건 해외 주식 ETF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되는데 이게 또 15.4%의 종합소득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연금 계좌에서 지금 대표님처럼 하시게 되면 일단 연금 계좌는 과세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버시는 대로 다 드리고요. 15.4%안 떼고요. 연금 계좌에는 다 그냥 수익 난 대로 다 차곡차곡 모였다가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받으실 때 인출을 할 때 그죠? 네, 연금으로 받으실 때 찾으실 때 매달 연금으로 얼마씩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율 과세, 그러니까 낮은 그 세율로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요? 네, 5.5%, 뭐 4.4%, 3.4% 이렇게 나이 구간이 있습니다. 뭐 60세, 60세, 70세 가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확실히 연금 계좌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바로 필요하신 돈이 아니시라면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15.4%도 아끼시고 아까 종합소득과세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 퇴직연금 계좌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고요. 너무 빨리요? 요즘은 그 퇴직연금, 뭐 회사에서 퇴직금이 있는 퇴직연금이 아니더라도 그 저희 연금 저축이라고 부르는데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이제 계좌를 연금 저축 계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보통 회사가 하든지 퇴직금 받았을 때 뭐 IRP 계좌에 넣어서 이제 운용을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본인이 이제 별도의 소득이 있으셔서 내가 한 달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조금씩 연금 저축하는 형식으로 투자하시는 계좌에 넣어도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ETF 시장에서 있는 돈들 중에 연금 계좌로부터 들어오는 이 침투율이 굉장히 빨리 높아지고 있어요. 연금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되는 ETF에 투자하시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내 주식은 원래 세금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굳이 국내 주식 ETF를 연금 계좌에 넣으시는 분은 이러면 안 돼. 바보. 약간, 그러면 이제 ETF랑 이제 세금 좀 여쭤보긴 했는데. 아마 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내 퇴직연금 계좌에 지금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막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 지금 포트폴리오에도 가장 많은 게, 최근에도 반도체 ETF를 좀 더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늘렸는데, 반도체 ETF 이렇게 조회하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딱 그 쇼츠가 뜨는 거예요. 그 쇼츠에는 지금 반도체 ETF 투자해 넣으시면 연말에 조금 따뜻하실 겁니다. 이러는데요. 근데 그 반도체 시장 자체에 대한
뭐 사이클 이런 걸 좀 그래도 보고 말씀하신 거죠? 아, 그럼요. 뭐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지만 저도 이제 회사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ETF도 이게 한번 써보신 분들이 네. 이게 수익이 나고 기분이 좋아야 또 저희 ETF를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 수익이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다음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네. 우리 배달 음식이랑 똑같은 거죠. 네. 이게 평가가 좋아야 다른 사람이 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확실히 오를 자산,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맞출 수가 없죠. 단기적으로 뭐 다음 달에 반도체 주식을 제가 어떻게 맞추겠습니다만 네. 뭐 당시에도 이제 작년 말쯤이면 사이클이 이제 바닥을 찍겠다 2023년에는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고 그런 거 다 저희 이제 내부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서 반도체 관련된 ETF를 많이 소개하고 네. 뭐 저 같은 사람도 방송에 많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좀 한 명이라도 더 네.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을 반도체로 좀 인도를 해야 네, 이런 네, 큰 목적에서 아마 그 유튜브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제1등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1등인 게 뭐 많기는 하지만 네. 시가총액도 크고 네네네. 이게 또 과점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사실 이 반도체 이제 사이클만 보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내년 시장까지는 어떻게 괜찮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 계속 네, 이제야 이제 바닥을 돌아서는 장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네. 작년 말에 예측한 대로 반도체 꾸준히 이제 사서 모으셔야 되고 저희도 반도체 관련된 ETF들을 최대한 많이 소개하려고 이미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한 상품들도 많이 냈고 네. 뭐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투자하는 ETF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투자자에 대한 뭔가 봉사는 최대한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많이 나는 이 섹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많이 시장에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도 뭐 이미 많이 올랐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런 밸류에이션 때문에 타격을 입는 종목들에 대한 이 공격이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워낙 잘 아시다시피 대표님도 이익 성장이 워낙 가파르고 네. 앞으로의 향후에 이제 매출의 기대 이런 것도 워낙 뭐 그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또 뭐 PER 이런 거 좀 덜 보고 확실히 이제 PEG 이런 거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된다. 혹시 뭐 반도체 못 사셨던 분들은 아이고 올해 다 지나갔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사 모으셔도 충분히 내년에 기회가 또 온다. 네, 지금 사 모으셔도 좋다. 특히 뭐 9월, 10월 달에 이렇게 조정 장세에 믿음을 놓지 마시고 신앙심을 반도체에 좀 보여주시면 투자 수익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ETF가 보면 어떤 종목을 또 그 편입을 해놨나 보면 달라요.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어떤 다릅니다. 경우에는 삼성전자 아예 없는 반도체도 있고 그냥 에이스 걸로 얘기할까요? 에이스에는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 ETF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그 글로벌 반도체 탑4라고 해가지고 그 전 세계의 4대 천왕 그러니까 반도체의 4대 천왕이 뭔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있겠죠. 이제 우리 뭐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엔비디아가 있을 거고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장비 같은데 ASML 같은데 ASML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드니까요. 있고 이제 당연히 TSMC 파운드리 4대장. 그래서 그걸 20%씩 이제 투자하는 이 네 종목만 네 종목만. 그러니까 20에서 80%가 이 종목들로 투자가 되는 글로벌 반도체 탑4라는 ETF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성과도 좋았고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추천해요.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뭐 비메모리 쪽이 좀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장이 있고 요즘 또 이제 메모리가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장비주가 좋을 때가 있고 파운드리가 좋을 때가 있고 순서들도 있고 사이클이 그 안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가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사이클을 그 안에서의 사이클까지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대장주들을 골고루 이제 분산해서 투자해 놓은 ETF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ETF 만드시면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그럼요. 저희 큰 전체 반도체 트렌드는 따라가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의 큰 해류라면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맞습니다. 비메모리 파도가 칠 때 메모리가 또 안 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갈 때가 있고 뭐 이런 데서 있어서 엔비디아, 삼성전자, TSMC 그리고 ASML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반도체에만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까? 네, 저희 이번 달에 이제 상장을 하는 ETF인데 이제 저희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 내년에 2024년, 2025년 이렇게 그 계속 반도체가 조금 이제 업사이클로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느 종목들 수혜할까 생각을 좀 해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만 거의 뭐 대부분을 투자하는 ETF로 AI 반도체 포커스라고 이제 국내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새로 신규로 10월 달에 상장을 해서 곧 아직 상장 안 됐고요. 이제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그 각 회사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2차전지, ETF 등등 이렇게 보면 그 안에도 보면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런 ETF를 처음에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상무님도 아마 참여하실 거고. 그럼요. 그리고 매니저도 참여합니까? 당연하죠. 매니저도 참여를 하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가장 궁극적이고 큰 목적은 이 산업이 이렇게 주식을 모아 놓으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냐. 한 달 뒤는 못 맞추지만 확실히 그게 어그리가 좀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 상품을 만드는 데는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의 비중들도 좀 정해야 되고 어떻게 비중을 섞어놔야 투자자들이 더 호응할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거 그냥 인기 있는 라면 만드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분들이 좀 화가 나셔서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순한 맛을 좋아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 잘 감안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의 전사가 다 붙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다 모은 다음에 그걸 일단 지수로 만듭니다. ETF에서 뭐가 중요하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가장 중요한 게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ETF가 뭘 추종하는지. 우리 뭐 아까 코덱스 200이면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것처럼 그러겠네요. 이 ETF가 어떤 ETF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대답은 처음에는 당연히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라고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수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또 지수만 전문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지수를 공급하는 회사가 지수 회사라고 하는데 그 지수 회사랑 상의를 해서 이제 지수를 만들죠. 지수를 산출한다고 하는데 이제 특정 시점부터 이제 지수를 산출을 해서 뭐 무슨 반도체 지수다. 저희 만드는 거죠. 아까 뭐 글로벌 반도체 탑4 지수다. 그 지수를 만들어서 이제 그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벤치마킹을 하는 지수를 쫓아서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니저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는 한다라고 해서 이제 약간 패시브 ETF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ETF는 이제 패시브, 그러니까 지수를 그냥 지수의 성과대로만 추종하는 게 ETF의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요즘 가끔 이제 ETF 이름에 액티브 ETF라고 적혀 있는 특별히 있는 ETF 있거든요. 이런 ETF들은 이제 매니저가 개입을 해서 아까 뭐 TSMC, 삼성전자 이렇게 20% 이렇게 넣었다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갈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에 40%를 넣고 나머지는 다 10%를 줄여.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건 액티브 ETF. 그러면 이런 매니저의 재량이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앞에다가 액티브라고 이름이? 맨 뒤에 붙어 있습니다. ETF 이름. 뭐 에이스, 뭐 반도체, 액티브 ETF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이제 운전사가 있구나. 우리 자율주행 아니고 사람이 중간에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하는구나.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ETF들은 다 이제 자율주행이죠. 손 놓고 있어도 그냥 있습니다. 저한테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걸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희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시면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것보다 3년, 5년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다. 제가 이 방송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ETF 이 한 편으로 끝낸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